네, 어느덧 2016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마지막에 불거졌던 브렉시트 이슈는 단기 홍역으로 그치는 듯 하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반기로 시선을 좀 돌려야 하는데요. 하반기에도 거래 시간 연장,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등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관심 업종은 무엇인지 오늘 여의도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경수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반기 정말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좀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이제 자스닥 했지만 실패를 했는데 코스닥은 20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20년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저성장 시대에 어떤 성장 산업을 계속 내놓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40년, 60년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 들어봤습니다. 브렉시트 이슈가 상반기 금융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이슈 이제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 그대로 수면 아래로는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시장과 이제 정치적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의 여파,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금융시장은 이제 브렉시트 국민 투표 결과가 나오고 직후에 이제 바로 브렉시트가 실행될 것처럼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단기적인 반응은 V자 형태로 올라올 것은 충분히 이제 좀 예견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정치적 진행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차기 총리가 나오면 9월까지부터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겨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 시간까지는 이 브렉시트 자체의 어떤 변수의 영향력은 점차 좀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렉시트 자체의 영향력은 줄어들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네덜란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EU 탈퇴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V자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중요한데요. 결국 EU 해체가 되고 어떤 이 시스템적인 붕괴 위험, 이게 이제 오면 결국 또 주가는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역사적 사례가 이제 하나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18세기에 이제 미국 건국 초기의 얘기예요. 그때 이제 미국은 13개의 주가 이제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가 세금도 자체적으로 걷고 군대도 운영하면서 지금 EU와 비슷한 이제 국가연합이었는데 굉장히 그 재정 적자에 시달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긴축을 하다 보니까 또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쉐이즈에서 이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이래서 이제 국가연합이 깨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역설적이게도 국가연합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연방주의를 강화하는 헌법도 제정이 되고요. 미국 건국 지도자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느슨했던 국가연합이 오히려 문제였다라는 위험성의 자각을 인식하면서 훨씬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EU 상황을 보면은 영국은 나가겠지만 오히려 남아있는 국가들은 오히려 더 강화된 형태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요. 2012년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렉시트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유로존의 어떤 통합과 분열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 6월 달에 EU 정상들이 모여서 나온 결론은 뭐였냐면 오히려 통합이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통화동맹에서 은행동맹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은행동맹으로 결국은 진화를 했고 이제는 이제 재정동맹까지도 계속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번에 어떤 국가가 유로존 내에 있는 국가의 이탈이었으면 이렇게 강화하는 시스템이 다시 붕괴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수 있었는데 영국은 EU 자체의 이제 어떤 정치 사회적 통합에서 분열이기 때문에 유로존 국가의 이탈보다는 훨씬 더 덜 충격적이고 이게 어떤 EU나 유로존 해체와 같은 어떤 시스템 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쉐이즈 반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실현이 오히려 시스템을 공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역발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브렉시트 이슈에 크게 요동을 쳤던 것은 또 환율 부분인데요. 환율이 또 우리 시장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은 그 영국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파운드화를 이제 굉장히 그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운드화보다는 이 유로화 흐름이 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보시는 그림은 그 영국의 파운드화의 굉장히 긴 장기 추세인데 보시는 69년도부터 것처럼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굴곡은 있었죠. 대처 총리가 이제 친자유주의와 구조조정할 때는 굉장히 강세도 보였었어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계속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장기 추세가 계속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미 세계 경제는 이전에 영국 어떤 제국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반영을 해 인식하고 왔던 것 있다.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번에 브렉시트를 결정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운드화는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적 저점도 아마 깰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다음에 새롭게 이제 남아있는 유로존들이 어떻게 힘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문제로 유로화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차트를 또 똑같은 긴 추세의 유로화 차트를 보시면 파운드하고 달리 이제 저점이 계속 올라오면서 유로화는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을 해주면서 그러네요. 힘을 오히려 파운드화는 힘을 잃어가고 유로화는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렉시트 전후에 이 유로화가 이 저점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요. 이게 깨지면 어떤 유로존의 이제 문제로 발산하겠죠.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아마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파운드화보다는 유로화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볼 때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파운드화보다는 이 유로화를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 금융시장에서 좀 더 중요한 변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FMC에서는 연준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일단 늦췄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요. 근데 하반기에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또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브렉시트 때문에 엔고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중앙은행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보다 얼마나 각국의 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쉐이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뭉치게 돼요. 네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의 공조가 이제 빠르게 나올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영란은행에서 추가 완화 정책도 시사를 했고 아마 이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직관적으로 느끼듯이 이제 아마 상당히 후퇴하는 느낌을 이제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공조는 이미 예상하는 대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제 그 재정 정책 공조가 합류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브렉시트는 어떤 그동안 자본주의 꽃이라고 불렸던 신자유주의의 어떤 부작용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자국 이주를 간다면 이 재정 정책 쪽에서도 어떤 공조가 따로 그렇죠.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한 이유를 또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뭐 이론적인 이유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인데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 신자유주의가 붕괴되고 IMF도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냈지만 이 구조적인 장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자율이 0보다 아래에 있는 이 B점에 찍히는 굉장히 깊은 마이너스 네. 금리 이자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경기가 조금 개선될 수도 있고 또 중앙은행들은 각자의 어떤 독립적인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이자율은 마이너스 금리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바로 이 초과 공급 상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총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거나 네. 아니면 이 총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좀 이동시켜줘서 현재의 금리 이자율 수준을 맞춰가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 공급 곡선의 왼쪽 이동은 구조 조정이에요. 그리고 총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은 이제 재정 정책으로 통한 경기 수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각국의 정책들은 통화 정책이 그동안 이끌어왔다면 네. 이제는 구조 조정과 이 재정 정책 집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로 정책 공조가
바뀌지 않겠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는 역발상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야 어떤 주도주나 주도 업종을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중국 쪽이 약간 뒤로 밀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반기 성강통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중국 증시 위안화 대한 견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유럽 쪽의 위기가 조금 진정이 되면 네. 아마 또 시선은 바로 중국으로 갈 것 그럴까요? 같고 예. 또 이제 위안화의 절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연초에도 굉장히 흔들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은 이제 급격한 위안화 절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2006년, 7년에는 그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 그림에서 옅은 하얀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GDP의 10% 정도 됐는데 환율은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위안화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절상돼야 된다는 얘기가 늘 나왔던. 그 뒤로 실제로 중국의 위안화는 50% 이상 절상이 됐고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또 반대로 GDP 대비 한 1% 수준까지 줄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위안화가 적정 환율 수준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도 판단이 되고요. 한 1% 정도의 고평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절하는 충격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려가 뭐냐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안화가 절하되고 중국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이 나면 중국에 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작년부터 나왔던 이 외환 보유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라는 거 계속 올라오만 오다가 네네. 4조 달러에서 3.2조 달러까지 줄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자금 이탈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건데 사실은 내용을 이제 나중에 뜯어보니까 이 달러 표시의 부채를 상한해서 줄었던 거죠. 70% 이상이.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이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가 없다라는 시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네. 이 부분을 우려해서 주식을 급격하게 팔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가 현재는 거의 적정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대외 변수들을 점검해봤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 보도록 하죠. 돌발 변수만 없다면 현재 증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여부가 가장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올해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네. 컨센서스는 사실 100조 이상을 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 그 실현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이익 증가율. 그러면 종가 대비로는 작년보다 한 5에서 10%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그래서 아주 높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겪었지만 분기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마다 트레이딩이 굉장히 잘 해나가야 되는 구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3분기가 가장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한 2,100에서 2,200포인트 정도, 아까 이제 이익 증가율만큼 정도는 충분히 고점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실적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지만 가장 좋을 수 있는 분기들이 2분기, 3분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고 또 추경이 나와서 어떤 재정 정책 쪽에서 집행이 된다면 가장 핫한 상황은 3분기 그리고 4분기 들어가면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가 또 네. 정치적 변수가 나오고 또 9월 달에 협상하고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의 지지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을 웃을 일이 보면요. 아니죠. 예. 네. 3분기가 코스피의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2,100에서 2,200. 지난해 거의 고점 수준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보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 증시에 그렇다면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답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꼬인 구조적인 장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의 방향들이 재정 정책이나 구조 조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도 이쪽에서 계속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상이 딜레이되고 유로존이 좀 회복되면 이제 달러도 다시 약세 진행을 할 것 같아서 네. 이걸 이제 조합해서 교집합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탓했던 민감주가 다시 한번 상승의 어떤 흐름을 도전하지 않을까 싶고 네. 또 재정 정책의 포커스들이 전부 다 인프라나 신재생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서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반기 물가가 올라옵니다. 작년 3분기 유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술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메르스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를 깔고 있어요. 기저 네. 효과를. 그래서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오면 아마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좀 시클리컬이 더 네. 유리할 수 있고 물가가 올라오면 이제 비용 부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 좋은 업종들 아니면 마진율이 상관이 없는 업종들이 좀 핫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상관이 없다면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또 소프트웨어한 업종들이 될 거고 마진율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역시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유망 업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 메리츠존금증권 이경수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